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 언어 습득론 오늘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제 1강 때 얘기한 거를 잠깐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는데 화면을 잠깐만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한번. 자,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뭐냐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무엇인가, 제2 언어 습득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goal. 자, how people learn a second language요. 사람이 어떻게 제2 언어를 배우는가. 그래서 즉 process of SLA를 밝히는 것이 제2 언어 습득론의 목표다. 이 얘기를 했고, 거기와 덧붙여서 구성 요소를 얘기하면서 답을 보시면은 요걸 내가 그래픽으로 잠시 설명을 했을 거예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를 밝히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process를 밝히려면은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되는 요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요소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뭘 한가 하면은 자,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거 요약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또 한번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은 보면서 그 설명을 들으세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를 밝힌 것이 목표인데 그거를 밝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다시 표를 보시면 PPT 화면을 보시면은 자,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됐습니다. Areas of SLA. 그래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다뤄야 할 영역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지금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프로세스를 밝히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지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theory, 이론 및 가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얘기를 했는데 요 요소들 보시면은 지난번에 그래프로 보여준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보면은 먼저 linguistic, affective, age, individual 이게 쭉쭉쭉 나와 있죠. 요걸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linguistic factor를 보시면은 그 linguistic factor라고만 지난번에는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linguistic factor는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L1 acquisition process, 즉 모국어.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는 모든 사람은 L1 모국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을 할 때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등등등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랜스퍼는 모국어 전이 현상, 모국어에서 따와서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 콩글리시를 말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트랜스퍼 현상이에요. 한국식 발음을 한다, 한국식 문법을 도입한다, 이것이 모국어 전이 현상, 이런 것들, 즉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 Interlanguage, 이건 나중에 챕터 9인가에서 다룰 텐데, Interlanguage라는 것은 중간 언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모국어와 Second Language를 배우는 그 중간에서 배우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포함한 모든 오류를 포함해서 그거를 인터랭귀지다 부른다. 이것도 그 언어적인 링귀스틱한 요소에 해당된다. 대충 여기는 오버뷰만 하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각 해당 챕터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히 갈 거니까 이렇게 오버뷰만 알아두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affective factor라고 이제 정의적 요인이라고 했죠. 이것도 심리적인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self-esteem, inhibition, anxiety, motivation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anxiety를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self-esteem, 즉 뭐예요?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펙티브한 측면에 따라서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니비션 또 자기 억제력입니다. 너무 튀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도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앵자이티는 또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거 등등이고, 근데 에이지 팩터, 나이에 관한 겁니다. 즉 나이에 따라서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는 그러한 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 배우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배운다. 즉 에이지 팩터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잘 못 배운다. 이것도 에이지 팩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에이지 팩터는 단순하게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브레인 레터럴라이제이션 그래가지고 그 언어 측면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오른쪽 뇌, 왼쪽 뇌 기능 뭐 등등에 관련돼서 우리 언어는 왼쪽 뇌가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은 오른쪽 뇌, 왼쪽 뇌 기능이 완전히 분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크리티컬 피리어드, 사춘기를 전후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에이지 팩터죠.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팩터, 개별적인 요소들인데 이거는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 있고 또 스트래티지, 학습 책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FD, FI, Field Dependence, Independence, 그다음에 Brain Dominance 등등 이건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렇게 개인 차이에 의해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학습 효과가 즉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Social Cultural Factors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요소인데 요거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세컨 랭귀지가 속해 있는 어떤 문화, 그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스테레오타입이죠. 타입이죠. 그리고 애티튜드, 거기에 대한 태도가 뭐냐, 즉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언어의 문화권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외에 이 교재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은 또 일부 책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이 그림, 이거를 내가 지금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한 거니까 결국 풀어 쓴 거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팩터를 먼저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팩터들이 모여서 SLA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미치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팩터에 따라서 세컨드 랭귀지 프로세스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에 대한 각종 이론 및 가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차분히 배워보는 것이 이 제2언어 습득론 과목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세히 하느라고 한 거고, 자, 이번 제2강에서 주로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재의 챕터 1 제1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1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서론으로 여러 가지 아주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사실 뭐 제가 강의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이 그냥 쭉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강의할 리뷰할 것은 뭐냐면 그 제1장이 제일 후반부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뭐냐면은 제2 언어 습득에 관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three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learning입니다. 세 가지 관점,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챕터 1에 요 지금 말씀드린 제2 언어 습득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은 뭔가 하면은 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제2 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이 뭐 1960년대 한 뭐 초반 중반 정도 무렵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7, 80년 동안 쭉 연구들을 많이 해져 오고 있는데, 그렇지 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학문의 추세라든가 뭐 이런 과정이 자꾸 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고 추세에 따라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이 책에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눴는데,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있는데, 요거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언제는 이런 관점이 존재했었고 언제는 이런 관점이고 오늘날은 이런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내가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프로세스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에 의해 가지고 쭉 나가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는데, 이 세 가지 관점은 그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가를 오버뷰를 해보는 겁니다. 즉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라는 나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숲을 한번 조망해 본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오늘 요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perspective 중에 첫 번째 언어 습득의 세 가지 관점입니다. 3 perspective 그 원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School of Thought라는 것은 학파 이런 거니까 별 뭐 특별하게 막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세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교재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 이랬고 원어로 보면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al Psychology입니다. 즉 구조주의 언어학, 행동주의 심리학인데 자 요거를 보는 이유는 언어 습득 혹은 이 당시는 언어 습득이보다는 이제 교수법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교수법인데 습득론 이런 거 하다 보면 즉 언어 교육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언어와 교육이잖아요. 언어 교육하면.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에서 따온 이론,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심리학은 그 당시에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어요. 이 두 개가 두 학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언어학에서의 구조주의 언어학, 심리학에서의 행동주의 심리학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왜 묶었냐면은 그 당시 시대가 다 그 시대라는 것은 1940년대, 50년대까지 대충 그 무렵, 뭐 정확하게 똑 떨어지진 않죠. 시대라는 것이. 대충 그 무렵인데 이 당시는 언어학도 하나의 이론이 있었고 심리학도 행동주의 심리학도 하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자 일단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어학과 심리학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일단은 심리학 분야에서 보면은 과학적인 방법, scientific method를 굉장히 이 당시 이 School of Thought 관점에서는 강조해 있습니다. 그래서 scientific method라고 제가 지금 거의 PPT 화면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deny mentalistic theorizing 그랬습니다. 이제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behavioral psychology 아니에요?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학파를 보통 모아서 얘기하면은 멘탈리즘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멘탈리즘은 정신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과학 같은 걸 논의할 때도 자연과학 말고 인문과학은 주로 멘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두뇌적 유희예요 이제. 즉 뭐냐면은 과거의 철학자들 한번 살펴보세요. 칸트, 루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론 내놨잖아요. 그 전으로 가면은 동양에 뭐 공자, 맹자, 뭐 우리나라도 뭐 퇴계, 이황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론은 주로 뭐였어요? 그 사람들의 뛰어난 머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글, 주장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인간은 본성이 착하다. 혹은 인간은 태어날 때 본성이 악한데 교육을 통해서 착하게 태어난다. 아니다. 뭐다. 또 뭐가 어떻다 쭉 나왔잖아요. 그거를 통칭해서 그냥 멘탈리즘이라 그런 거예요. 왜 멘탈리즘이라 그러냐면은 그 정신적인 거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다 설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검증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도 검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해서 이론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모든 학문은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학문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 즉 거기 나온 대로 only publicly observable human behavior,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만을 보고 거기서 뭔가를 도출해내서 결론에 이르러서 이론을 한다. 이거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즉 객관적인 관찰 없는 그러한 공허한 주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는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라는 객관적으로 일단 관찰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건데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랭귀지 애퀴지션도 인간의 행위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 행위를 하는 거, 말을 배우는 행위를 쭉 보고 지켜보고 관찰한 다음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좀 심리학에서 어느 정도를 배웠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필요 없는데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자극과 반응,
그다음에 로트 러닝, 로트 메모리 뭐 등등. 그다음에 특히 저기 파블로프라는 개의 땡땡 종치는 거.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스키너 박스라고 알죠. 자, 스키너가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교육 심리학,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로지의 주장이고 그 당시에 언어학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languages differ from each other. 이 세계의 모든 언어는 전부 다르다. 발음도 다르고 문법 구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전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 전제예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지금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언어는 당연히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주장을 하냐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가 많이 있는데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상식에도 가까운 것이 세계 언어는 다르다. 우리나라 말, 일본 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고 영어, 불어, 독어 비슷하지만 전부 다르죠. 그게 기본이었어요. 이제 이게 기본인 어쨌든 여기서 그걸 기본으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언어학이라는 것이 뭘 하는 학문인가 하면은 to describe and identify human languages. 인간이 쓰는 언어를 identify, describe 하고 identify 하는 거야. 즉 영어는 이러이러한 언어다. 영어로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을 쭉 묘사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descriptive linguistics라고도 하죠. 언어학에서 쭉 기술 언어학이죠. 쭉 그냥 해놓는 거예요. 이제 why가 아니고 what이야. what 무엇인가 어떻게 말했냐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identify는 뭐냐면은 그래서 요거는 주어고 동사고 요건 삼형식이고 이런 식의 문법 구조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이게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통 문법, 여러분들이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문법 있죠. 뭐 투부정사, 뭐 삼형식, 오형식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구조주의식 전통 문법에서 나온 겁니다. 학자들이 규명을 해놔.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문법 구조니까 이 구조를 따라서 배워라. 이게 당시 언어학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요거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결합해가지고서 뭐가 나왔냐면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주장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주장이 뭐냐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학파가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 시절 즉 이 두 학문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언어 습득 이론은 주로 뭐냐면은 뭐 외워라 자꾸 외워서 뭘 외우냐면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디스크라이브 해놓은 문법 체계를 열심히 외우고 따라서 반복하고 왜 반복해? 이건 또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습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만들어낸 문법 구조를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으로서 열심히 외우고 따라하고 반복해서 하면은 언젠가는 습관이 돼서 언어를 잘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론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규명하는 데 있어서 초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는 오버뷰이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화면은 Generative Linguistics and Cognitive Psychology, 즉 생성 문법 언어학과 인지주의 심리학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Structural Linguistics라고 그랬잖아요. 구조주의. 근데 여기서는 제2세대에서는 Generative, 즉 생성 문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1세대에서는 Behavioral Psychology, 행동주의 심리학이었는데 저 2세대에서는 Cognitive Psychology, 인지 심리학 이쪽으로 좀 학문의 추세가 바뀝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대개 60년대 이후입니다. 아까는 40년대, 50년대 뭐 중반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언어학에서도 추세가 변했고 심리학에서도 추세가 변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변해가지고 또 그걸 합쳐서 여기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에 대한 이론이 도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어학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Generative Transformational Linguistics입니다.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촘스키입니다. 촘스키가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변형 생성 문법 체계를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이 언어학은 그 전까지 구조주의, 즉 문법 체계를 규명하던 거기서 벗어나서 촘스키식 언어학으로 바뀌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를 뭐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저 참스키의 생성문법 언어학의 특징,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연구할 때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연구할 때 뭘 중심으로 봤냐면은 퍼포먼스 중심으로 본 거예요. 퍼폼하는 걸 보고. 이것이 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학습자가 세컨 랭귀지를 배워서 퍼폼, 말하는 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뭔가 분석을 하고 뭐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즉, 즉 말하는 걸 보고서 했는데, 첨스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 활동을 한다, 언어를 배운다, 또 습득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작용은 컴피턴스, 내재 능력이라죠. 내재된 언어 능력. 이 머릿속에 뭐가 습득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규명하는 게 언어학의 목표지,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 퍼폼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이라 그럴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말하자면 뭐 전날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말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깜빡하고 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언어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머릿속에 뭐가 습득돼서 축적기에 있느냐, 근본적인 거. 퍼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오는 거 말고 진짜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잡혀 있느냐, 그러한 컴피턴스를 보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촘스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론이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확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어학의 추세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아까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로지에서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촘스키가 컴피턴스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컴피턴스란 인간의 인지, 커그니션과 관련되는 거죠.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인간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려면은 인간의 행위만 가지고서 하면 안 되고 그 행위가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 소스에 해당하는 컴피턴스, 커그니션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커그니션을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언어학은 이렇게 생성 문법으로 바뀌었고, 심리학도 그 맞는 얘기 같다. 그래가지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커그니션을 연구하자. 비헤이비어를 연구할 것이 아니고 커그니션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비헤이비어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커그니션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래서 심리학도 인지심리학,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로 바뀌었습니다.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로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심리학은 심리학들의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뭐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게 다 이때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 인지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어학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리학이 바뀌게 될 때는 된 거는, 옛날에는 거꾸로 과거에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와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로지는 사이콜로지 쪽이 먼저 활성화되면서 언어학이 일부 거기에 가세하는 거였는데, 이 촘스키를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학자라고 꼽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촘스키가 그거를 바꿔놨어요. 즉 촘스키가 컴피턴스를, 즉 커그니션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심리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그래 맞다, 비헤이비어가 아니고 커그니션이다, 이쪽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촘스키가 언어학과 심리학 양쪽 다 지대한 영향을 미쳐주고 세계적인 학술적인 그런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그 언어학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아까 저기 그 컴피턴스 퍼포먼스 이렇게 되는데, 컴피턴스 퍼포먼스는 내가 지웠지만은 랑구와 파롤이라는 개념인데, 파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면 소시로라는 스위스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언어학자의 시초라 그래요. 최초로 언어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하면은 1800년대 중반에 소실이라는 학자를 꼽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학술적인 체계를 마련했어요. 언어, 인간이 말하는 언어라는 거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긴 소실이라서 최초의 언어학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많이 쓰는 게 랑구와 파롤이라는, 이게 막 부러울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랑구가 바로
컴피턴스에 해당하고 파롤이 오늘날 이것이 변형돼서 퍼포먼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시르는 이 랑구, 파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즉 컴피턴스와 퍼포먼스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언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소시르 이후에 구조지의 언어에서는 이 파롤, 즉 퍼포먼스 위주로 봤던 거고 참스키는 그렇지 않다. 컴피턴스로 봤던 거예요. 오늘날은 후세는 이것을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양쪽 극단으로 가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컴피턴스에서 퍼포먼스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첨스키에 대한 것은 순수 언어학에서 신텍스 이런 언어학 개론에서 많이 하니까 자세히 하지 않겠는데 첨스키는 뭘 했냐면은 요 얘기를 조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첨스키 언어학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 아까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languag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모든 언어는 전부 세계 각국의 언어 전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첨스키는 거기에 반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언어는 다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자, 요거 하나의 산맥입니다. 이제 산맥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산맥을 뭐로 비유했냐면 과거에 구조주의 언어 시대는 이것이 하나하나가 세계 각국의 랭귀지야. 이제 코리안이 있고 잉글리시 있고 차이니즈, 재패니즈, 프렌치, 저먼 스페인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3,000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전부 다르잖아요. 이제 전부 다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배우기가 힘드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라고 이해했냐면은 한국 사람이 모국어 배웠다. 그러면 산을 하나 정복하는 거야. 모국어 쉽게 정복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잉글리시라는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데 잉글리시라는 산을 또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 한 번 했는데 또 다른 산 올라가니까 힘이 든 거야. 그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차이니즈 또 배우면 더 힘든 거야. 즉 산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힘들고 이거를 다 정복할 방법도 없어서 기껏해야 2-3개밖에 안 되는 거다. 모국어 하나만 확실하게 정복을 하고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구조주의 언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각국의 언어를 마스터하려면 각국의 언어의 문법 체계, 발음 체계를 다 학자들이 분석해 놓으면 그거를 따라서 이해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점점 힘들다라는 것이 기존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점이었는데 첨스키는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 기존의 이전대로 이게 산맥이 전부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거를 나는 산맥으로 보지 않고 이걸 뭘로 보냐면은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빙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산맥이 아니라 이건 빙산이라 가지고 즉 이거를 바다라고 본다는 거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로 보는 거예요. 언어 하나를. 근데 이 여태까지 언어학에 대한 연구는 그 바다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표면적인 거, 수면 위에 있는 떠올라 있는 빙산만 보고 했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surface structure라고 그랬습니다. 표면 구조입니다. 수표면에 올라와 있는 거. 근데 첨스키는 뭘 봤냐면 이걸 볼 게 아니고 언어학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바다 밑을 봐야 된다. 바다 밑에 보면 이 빙산들이 큰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즉 전부 달라 보이는 세계 각국의 문법 체계와 이 밑에는 하나의 문법 체계로 합쳐져 있는 것이 그것이 표면 위로 나타나면서 삐죽삐죽 달라 보이는 것이다. 즉 달라 보이는 것이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것은 각각의 언어에 대한 체계를 연구하지 말고 이 공통적인 스트럭처 하나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계 각국의 언어가 쉽게 정복된다는 거라서 이거를 첨스키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딥 스트럭처라고 불렀습니다. 표면 구조, 심층 구조. 그래서 과거에는 표면 구조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나하나 하려니까. 그러니까 첨스키는 아니다. 심층 구조를 봐라. 심층 구조는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말하자면 이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의 능력인데 그것이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다. 이제 습득하는 언어가. 그럴 때 태어날 때 보면은 뭔가 하나의 문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법 체계 비슷한 공통적인 그런 소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Universal
그래머, 즉 그러면 유지, 보편 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편 문법. 보편 문법의 보편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원래부터는 하나야. 인간이 그러한 보편 문법이라는 특정화되지 않은 문법 체계, 즉 인간의 문법을, 언어의 문법을 배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달라 보이는 거다. 기본은 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 구조가 뭐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Generative Transformational Grammar. 그래서 GT, 요즘 TG라고도 하지, 마찬가지 TG 그래머라고 해서 변형 생성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변형 생성 과정을 생성돼서 변형되고 이 과정을 계속 어떤 룰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연구하면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유니버설 그래머.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다고 짐작되는 그런 하나의 보편적인 문법 체계가 뭔지 드러날 것이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한번 밝혀보자라는 것이 참스키의 문법, 변형 생성 문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변형 생성 문법 참스키는 세컨드 랭귀지 액퀴지션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가 뭐냐, 그거는 서로 다른 3,000개의 서로 다른 문법이 아니고 하나의 문법 체계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그 하나의 문법 체계,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하는 하나의 문법 체계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쭉 연구를 몇십 년 해온 것이 참스키식 문법 체계고, 그것이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60년대부터 쭉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 60년대는 참스키 시대예요. 참스키 이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언어학, 그래서 커그니션, 머릿속에 참스키는 퍼포먼스는 몰라도 일정 커그니션을 연구하면은 퍼포먼스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거라서 이쪽 연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학도 커그니션을 연구하자 이쪽으로 같이 맞물려서 갔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것이 제가 지금 거기 PPT에 나와 있는 그런 서피스 스트럭처 언더라인 이 개념인데, 이거 참스키 이 개념은 뭐 언어학에서도 할 사람 했겠지만 요 기본적인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특히 이제 서피스 스트럭처, 딥 스트럭처 신텍스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근데 막연하게 딥 서피스 이게 뭐냐면 그 근원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즉 참스키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동물은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지, 자기 언어. 호랑이는 호랑이 어흥소리를 갖고 태어나고, 닭은 꼬꼬하나 닭소리를 갖고 태어나는데, 인간만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인간도 단일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태어날 텐데,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언어 인풋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언어가 세분화된다. 그래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동물처럼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독특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연구하자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이게 끝도 없는 연구가 이루어질 건데 이거 하나만 밝히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이게 이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가지고 이쪽 연구, 저 변형 생성 문법, 참스키의 언어학을 공부하느라고 쭉 갔는데, 참스키의 언어학에서 궁극적으로 밝혀내고자 한 것은 언어 습득 이론이 아니고 이 유니버설 그래머, 전 세계적인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언어 문법 발음 체계가 무엇인가를 첨스키는 밝히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언어 습득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언어 교육, 제2언어 교육, 제2언어 습득론 이런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통일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발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변형 생성 문법 그 이론 자체가 습득론에 쓰이는 건 아닌데, 이러한 기본 컨셉.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유니버설 그래머의 실체가 뭔가를 정확히 몰라도 어느 정도 밝혀져 가지고 이것이 바로 습득론 이론에 적용되고 교육에 적용되기를 바랐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실체가 뭔지 아직 못 밝혀내고 있어가지고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가설인데 참스키의 가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거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많은 것이 밝혀졌다. 사실 상당 부분 밝혀진 부분도 있어요. 전 세계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또 예외 규정도 많고 아닌 것도 많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를 그냥 따로 연구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파가 이제 나중에 분류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 당시 60년대는
참스키의 영향으로 생성 문법과 그다음에 인지주의 심리학이 활성화되는 이제 태어나서 활성화된 겁니다. 이것이 60년대, 70년대 그때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것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컨스트럭티비즘. 제가 구성주의라고 이제 말을 붙였어요. 자, 구성주의라는 건 리센트 트렌드라고 하죠. 가장 비교적 최근 이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20세기 초반에 등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뒤늦게 튀어나온 건데 이론 자체는 1900년대 초기부터 이렇게 쭉쭉 있어 왔는데 그것이 우리 언어교육 쪽에 이렇게 도입돼서 적용된 것이 비교적 늦게 도입돼서 발현이 된 겁니다. 이론 자체는 있었는데 그랬는데 요거를 학자 누가 딱 뭐 무슨 지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정리를 한 거여서 정리를 해보니까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커그니티브 컨스트럭티즘과 두 번째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소셜 인터랙션 사람과 인터랙션이 있어야지만은 언어가 습득이 되고 발달한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했는데 요거는 세분화한 이유가 나름대로 좀 잘 알아두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은 커그니티브 컨스트럭티비즘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 일종의 이거는 커그니티브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벨롭멘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점점 태어나면서 뭐 기다가 두 발로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하듯이 이 인지도 그렇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점차 인간은 어떤 디벨롭하는 발달 단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보통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한 10개월 동안 엄마, 맘마 이런 얘기하다가 한 돌 지나면은 서서히 두 발로 걷기 시작하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 인간은 발달 단계가 다 어느 정도까지 타임테이블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강해진 바이올로지컬 타임테이블에 따라 가지고서 인간은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프리디터미드 스테이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단계가 이제 그런데 단 뭐냐면은 소셜 인터랙션이 그러면 필요한데 소셜 인터랙션은 그게 메인 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발달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트리거, 어떤 촉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에 촉발시켜줘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 뿐이지 인터랙션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언어는 발달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발달하기 위한 촉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랙션이다. 이것이 커그니티브 컨스트럭티비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디벨롭멘탈 프로세스, 발달 단계가 중요하다. 이것도 소위 말해서 그 장 피아제르가 불란서의 유명한 심리학자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보다 최근의 것은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인데 이거는 디벨롭멘탈 프로세스와는 달리 소셜 프로세스를 강조했어요. 즉 아까는 피아제의 주장은 소셜 인터랙션은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촉진제 역할만 하는 건데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은 이것이 메인 역할, 소셜 인터랙션이 메인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라고 비가츠스키 잘 아시죠? 이거 제가 판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거 요즘 중요한 거기 때문에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라고 그러죠. 자, 요거는 비가츠스키라는 이게 러시아인지 불가리아인지 그쪽 학자예요.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데 이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라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뭐냐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것이 바로 학습자들이 언어를 배워나갈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 조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조언이 뭐죠? 좁혀진다 이거예요. 이걸 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쉽고 예를 들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언어 습득 단계입니다. 이게 제로 단계고
이게 뭐 100점 풀 단계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거 모국어를 일단 기준으로 해도 돼요. 외국어도 상관없잖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로에 이제 그 능력 언어 능력.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능력이 조금씩 이게 발달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다. 피아제는 놔둬도 그냥 이렇게 발달하게 돼 있다. 소셜 인터랙션이 그냥 촉매작만 한다 이런 거고 이 비가츠스키라는 사람의 ZPD 이론은 여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난지 뭐 했을 때가지고 뭐 요 정도 지금 단계에 돼 있어. 근데 얘가 쭉 따라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 학생과 형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친구인데 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형이라든가 즉 자기보다 언어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놀잖아요. 같이 어울리면은 얘는 이 사람이 자기 언어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거야. 즉 얘가 이 사람의 말을 따라하게 되는 건데 요게 갭이죠. 이렇게 자기랑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의 언어는요. 요거를 갖다가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 요거를 어린아이는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자기보다 잘나 보이거나 힘이 세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자꾸 말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따라하려고 그러는 것이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근접 발달 영역을 자꾸 좁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다 다음 단계 또 있으면 계속 GPD는 있어. 계속 좁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걸 계속 좁혀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소셜 인터랙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소셜 인터랙션이 없으면 이 GPD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되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션이 언어 습득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고 그거의 핵심적인 이론을 비가츠키라는 사람의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언어 교육에서 나중에 교수법 이런 데도 나오지만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키워드가 뭐예요? 교수법은 키워드가 오늘날의 언어 교육은 인풋과 그 다음에는 인터랙션이에요. 인풋, 인터랙션 이 두 개가 메인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인터랙션 이거를 여기서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원조 인터랙션을 어떻게 보면 원조 이론으로서 각광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묶어서 그냥 이 비가츠스키라는 사람 뭐 컨스트럭티비즘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후세 근래 학자들이 소셜 인터랙션을 강조한 그러한 사상과 주장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걸로 피아제 이론과 비가츠키 이론을 합쳐가지고 그냥 컨스트럭티비즘 80년대 이후에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한 건데 자 그럼 다시 이제 반복해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오늘 뭘 배웠죠? 이 스트럭처리즘하고 그다음에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로지 했고 두 번째 첨스키의 커그니티비즘 변형 생성 문법 했고 세 번째로 구성주의 했는데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후 80년대 이렇게 됐는데 한 시대 가고 지나가고 이게 아니고 많이 오버랩되고 또 하나 지나고 다 함께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세계에도 엉켜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론이 각 학파가 가장 태어나서 활성화했던 시점이 언제냐를 중심으로 대강의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에서 핵심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이해하는 영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시험에 낼 일도 없고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충 전체 큰 그림으로서 언어 습득 혹은 언어 교육이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라는 차원에서 챕터 1에 이거를 열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챕터 1에서 이 부분만 쭉 읽고 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해할 때 도움이 된 거고 제가 오늘 정리하는 거 PPT 화면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제 강의 듣고 책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제3강에서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